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진짜 2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이렇게 뭔가 하루하루 여러분께 아침마다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은 사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오늘이 며칠이지? 이런 거를 까먹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좀 2월에 계획하신 일은 다 잘 하셨나요? 저는 2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2월에 내가 뭘 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또 달력을 제가 항상 그 스케줄러에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뭐 체크해야 할 일을 가득가득 적어 두는데 2월에 이게 짧아서 그런지 한 이틀 짧잖아요. 유독 챙겨야 될 게 많았던 그런 하루고요.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될 게 바로 저는 오늘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침마다 저에게 이제 도시락을 싸주시는 어머니, 최 여사님의 생신이라서 또 오늘 또 저녁 때 가서 맛있는 또 저녁을 대접해 드릴 예정입니다. 효도해야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여전히 키워주시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 부록된 딸 데리고 사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또 생각나신 김에 한 번쯤 부모님께 전화 한번 안부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뉴욕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와 또 시장의 이슈 요목조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브리핑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심층 인터뷰 오늘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이제 물가 관련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장이 오락가락하죠. 하루 안 좋으면은 하루는 또 괜찮아지고 하는 변동성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시그널들을 보면서 전략을 마련해야 될지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2월의 마지막 날 좋은 아침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반등을 했습니다. 지난주가 어떻게 보면은 2월 한 달 혹은 이제 올해 시장 중에서 좀 가장 별로 좋지 않았던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별로 좋지 않았던 한 주였는데요. 이를 딛고 이제 2월에 마지막 거래에는 미국은 이제 오늘 밤이죠. 27일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초반 대비해서 좀 후반장이 조금 약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왜 올랐나를 보면 그동안 계속해서 상승을 보였던 국채금리가 조금은 하락을 했고요. 또 금리 인상 기조가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묶어두고 제한을 하는 가운데 달러화가 그동안 계속해서 또 올랐잖아요. 이 부분이 또 살짝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한 반등이 연출이 됐습니다. 연준이 꾸준히 이제 긴축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지지하게 만드는 또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상승폭은 다소 좀 장중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보면은 줄줄줄줄 좀 흘러내리다가 오후장 점심시간 지나면서 소폭 반등하다가 다시금 또 줄줄줄줄 그러한 흘러내리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 투자자들이 좀 주목했었던 경제지표 가운데서는요. 주택 관련한 지표였습니다. 이게 1월 잠정주택 판매 관련한 지표가 발표됐는데 물론 잠정이긴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 월가의 예상치가 1% 증가였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증가한 걸로 발표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전월비 8.1%입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이거 주택 관련한 지표, 뭐 노동 관련한 지표도 그렇고 굉장히 월가 예상치와 괴리가 컸는데 이번에도 이건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전월비 8.1% 급등하면서 82.5라는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 2020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월별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1년 전과 비교해서 보면은 잠정주택 판매 지수는
24% 가까이 하락을 한 겁니다. 이 잠정주택 판매지수라는 게 뭐냐면 계약이 체결이 됐으나 아직은 완료되지 않은 주택 매매를 나타내는 지표로 주택 매매 계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통상 2달 후에 최종 계약을 하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주택 판매 관련한 선행 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지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주택 시장이 예상보다 지금 호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연준을 긴축해 괜찮아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로런스 윤 이코노미스트,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한 성명을 통해서 매수자들은 12월과 1월 주택 담보 대출 금리 하락에 반응을 했다. 이게 12월하고 1월이 미국에서 모기지 금리가 살짝 꺾였어요. 그러면서 바로바로 금리 꺾였으니까 나 주택 매수해야지 라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금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같은 기조는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에 대해서는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12월, 1월에는 모기지 금리가 꺾이면서 신규 주택을 매수할 수 있지만 지금 다시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러한 추세는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경제 관련한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핵심 자본재 주문 증가 소식 역시 시장을 좀 압박을 했는데 기업들의 투자를 나타내는 핵심 자본재 주문은 지난 1월 전월비 0.8% 증가하면서 자본재를 주문한다는 거예요. 0.8% 증가하면서 2달 연속 감소세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시장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핵심 자본재 주문은 1월에 0.1% 증가를 기대했는데 이것도 숫자가 0.8% 증가로 1 예상했는데 8, 여기도 이제 1 정도 예상했는데 8로 나타나면서 예상치와 괴리율이 꽤 크죠. 전년 대비로도 보면 핵심 자본재 주문은 5.3%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기업 투자가 올해 긍정적으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관련한 전문가의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뭐 지난주 발표되는 물가 지표도 그렇고요. 지금 나오는 경제 연관한 발표되는 지표들을 보면은 여전히 연준이 금리를 더 높게 그리고 더 오래 그 높은 수준의 금리를 이어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가운데 있어서 업종별 흐름을 보면은 S&P 500 지수 내에서 11개 섹터 중에 필수 소비 그리고 필수 소비재, 금융, 헬스케어, 유틸리티 정도를 제외한 7개 섹터의 상승이 보였고요. 특히나 기술주들의 강세가 국채금리 하락이 조금 꺾이면서 상승이 조금 꺾이면서 반등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종목의 흐름은 맵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전체 맵 보시죠. 물론 상승폭은 막 드라마틱하게 크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보겠습니다. 테슬라 먼저 볼까요? 테슬라의 주가는 5% 넘게 강세를 보였는데요. 주가는 207달러 선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독일 베를린 인근의 브란덴부르크 공장에서 매주 테슬라 차량을 4,000대 생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5% 넘게 올랐습니다. 사실 이제 뭐 생산량도 중요하지만 인도량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만드는 족족 팔리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4,000대 차량을 매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 밖에 다른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의 종목들은 소폭 강세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엔비디아 주가도 한 1% 가까운 상승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235달러 선. 반면 인텔, 퀄컴, 마이크론 등의 종목들은 좀 여전히
약세권 1% 미만의 하락에서 머무는 모습이었고요. 구글의 주가도 0.8% 상승, 메타는 0.5% 쉬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보면 앞서 필수 소비재 말씀드렸죠. 월마트, 코스트코 주가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이제 코스트코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는데 월마트, 코스트코, 타겟 등의 종목들은 1% 미만의 하락세. 그러나 달러 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0.8% 이상 올랐고요. 뭐 코카콜라, 펩시도 약보합권 수준에서 좀 시장에서 눈치를 보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국제유가가 소폭 밤사이에 하락을 했어요. 뭐 계속해서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에너지주들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는데 엑스모빌은 0.18% 약보합권, 쉐보론은 0.2% 소폭 올랐고요. 코노코필립스의 주가는 0.58% 강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약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헬스케어 섹터 보겠습니다. 파이자, 일라일릴리 소폭 하락, 1에서 2% 하락, 존슨앤존슨, 머크 등의 종목들 소폭 하락, 반면 에브비의 주가는 1% 넘게 올랐는데요. 우리나라 기업 시젠 아닙니다. 시젠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화이자가 약 30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지닌 암 치료 회사 이 시젠을 인수하기 위해서 협상 중이다라고 보도한 뒤로 시젠이라는 기업의 주가는 10% 넘게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시젠이라는 기업이 있죠. 오해를 해서 또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사실 이뤄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관련한 내용들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주가가 올랐고요. 또 부동산 온라인 거래 플랫폼 기업 자주 소개드리는 진로우가 JP모건에서 투자 확대 등급으로 비중 확대 등급으로 이제 커버리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 않았던 JP모건의 커버리지 안에 들어오면서 주가는 2% 넘게 올랐는데 지금 보면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견고한 마진 등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면서 주당 48달러의 목표 주가 여전히 지금 주가 대비해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철도 회사 중에서 유니언 퍼시픽은 CEO가 이럴 경우 참 섭섭하죠. 최고 경영자가 올해 물러난다라고 발표하면서 주가는 10% 넘게 올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여기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CEO 물러난다고 하니까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CEO 변경이 이 회사의 서비스나 영업 부진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기업을 처음 들어보는데요.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 중에 피스커라는 기업이 있는데 올해 차량 생산 목표를 유지하고 지난해 비용 지출이 예상보다 적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30% 넘게 올랐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기업들 보면은 크게 뭐 눈에 띄는 종목들은 사실 없었고요. 뭐 비자, JP모건 등의 종목들 금융주는 약간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크게 눈에 띄는 종목은 없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제금리가 그동안 상승을 뒤로 하고 어제 조금 꺾였다라는 거, 달러화도 계속된 강세 기조에서 살짝은 쉬어갔다라는 게 과연 시장에는 방향성으로 이걸 계속해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밤사이에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자, 이어서 잠시 후에는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은 무엇을 보면서 세워봐야 될까요? 심층 인터뷰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이 잘 되다 보니까 레고가 자기네가 처음 목공소를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공장이 있던 빌룬트 지역 거기 아예 공항을 짓습니다. 자기네 제품 수출하기 위한? 예, 1964년에 빌룬트 국제공항이 생겨요. 우리는 보통 공항 가까운 곳으로 공장을 옮기는데 공항이 생겨. 이분들은 그냥 공항을 만들어 버리는구나. 야, 대단하다 진짜. 그리고 그게 쌌나 봐요. 대단한 거죠 사실은. 네. 생각해보면 그래. 활주로만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공장을 옮기려면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냥 땅 사서 활주로 만들자. 비행기는 지들이 타고 올 테니. 그리고 여기 재밌네. 근처에 뭘 만드냐면 여기가 레고랜드가 되는 거예요. 레고 매니아들의 성지라고 하는 게 저때 생기는 거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심층 인터뷰는 메리츠증권 권동훈 부장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난 전주 보니까 뭐 올해 들어서 최악의 한 주였다라고 네.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악이라는 거는 그동안 사실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지난 한 주 보면 조금 빠졌다라는 건데 그게 최악이라고 볼 수 있었나? 어떻게 최악이셨어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고생을 많이 했고, 지수로 보면 사실 그렇게 막 엄청 빠진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데, 네. 사실 그 종목단으로 들어가면 종목별로는 빠진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오. 특히 뭐 1월 초부터 이제 급격하게 올랐던 그런 종목들은 이번에 조정폭이 꽤 컸어요. 네. 그래서 오른 거를 전부 다 반납한 회사들도 있었고, 뭐 절반 이상 반납한 회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한 거진 한 10여일 동안에 굉장히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겁니다. 지난 한 주 고생을 많이 하고 돌아오셨는데 어떻게 좀 우리가 앞으로도 고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네.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권동우 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여기 지금 제목이 시장과 연준의 동상이몽 끝이라고 네.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뭐 연준은 올해 금리를 안 내린다고 했고, 시장은 이제 연말 되면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장과 연준이 다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결국 지난주 금요일에 PCE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둘의 생각이 같아졌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올해 연말까지 금리를 이제 인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CE 지표는 아마 월요일 날에도 그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을 텐데, 발표되고 나서 좀 빠지다가, 그러니까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증시가 좀 빠지다가 결국엔 좀 많이 빠지고 끝났어요. 근데 보면, 이게 이제 YOY 데이터인데 예상치가 5.0%인데 실질이 이제 5.4%가 나와가지고 네.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건데, 기존에 발표된 데이터들이 다 상향 조정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노란색 동그라미로 친 게 이제 상향 조정된 건데, 원래 6.15 발표했는데 보니까 6.3이었고, 6.0인 줄 알았더니 6.1이었고, 5인 줄 알았더니 5.3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데이터도 시장보다 예상치 높게 나왔는데 기존 것들도 다시 또 올라갔네? 거기다가 제가 여기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데이터가 반등을 조금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와, 이거 물가가 쉽게 안 잡히겠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지난 CPI 때도 기존의 작년 데이터들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CPI 발표했을 때는 그 정도 막 시장에 막 부정적인 영향이 엄청 크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되게 불안한 상황에서 좀 약간 영향이 좀 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보면은 항상 CPI, PC 이런 물가 관련한 지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연준이 보는 것은 그 2% 목표치는 PC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다시 한번 혹시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 한번 네네. 비교해서 볼까요? 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CPI와 PC 이제 둘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둘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 가장 한 크게, 번에. 가장 크게 나는 부분이 주택과 의료, 기타 서비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CPI 같은 경우는 주택의 비중이 높습니다. 뭐 거의 압도적이죠. 42%인데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CPI 주택을 구성하는 이 선행 데이터가 작년 한 3분기 그때부터 이미 꺾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반영되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3월에서 4월 달에 발표되는 그 CPI 데이터에는 아마 하락 추세가 좀 반영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주택 같은 경우는 좀 업다운이 좀 있으니까 변동성이 있는데 문제는 PC를 구성하는 지표 중에서 의료 비중이 CPI보다 많이 높잖아요. 거의 14% 정도 높은데 서비스. 의료 같은 경우는 뭐 물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이제 물가 떨어졌으니까 뭐 약 돈 줄이고. 뭐 돈 덜 받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그 PC 지표가 뭐 살짝 꺾였다, 뭐 CPI가 꺾였다고 하지만 절대 수치 자체는 지금 올라간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의 가격이
이게 막 급격하게 내려가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서비스 부분인데 뭐 이것도 이제 10% 이상 차이가 나죠. 근데 뭐 기타 서비스들도 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 이런 가격들이 뭐 급격하게 막 내려간다거나 막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끈적끈적한 스티키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이 지금 빠질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준에서 지금 최종금리 지금 더 높이는 거 아니야? 라는 그 고민들이 지금 시장에서 되게 커졌던 거죠. 네. 저는 예, 말씀하세요. 예. PC를 보면은 주택은 뭐 CPI 대비해서 적지만 이 서비스가 사실 요즘에 가장 키 포인트였잖아요. 그 전에도 우리가 코어 PC 말고 CPI 막 이런 거 볼 때도 그 안에 있는 서비스 쪽을 또 유심하게 또 내려가는지 봐야 한다 하는데 PC가 서비스 비중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쉽게 꺾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CPI뿐만 아니라 네. PC도 확실하게 지금 꺾이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서비스 비중이 되게 서비스 그 물가가 끈적끈적 하잖아요. 잘 안 떨어지잖아요. 뭐 임금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지금 고민이 되게 많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에는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다는 컨센서스가 지난주 금요일에 처음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번에 이제 3월 23일에 이제 그 발표하는 그 FOMC 미팅에서 25bp 인상은 뭐 확실히 이제 확률이 높습니다. 뭐 이 확률이 막 엄청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5.5%까지 올해 연말까지 5.5%를 올해 연말까지 계속 유지를 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진 거죠. 원래는 2월 FOMC 이후에 뭐 디스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나서는 11월에 한 번 떨어지고 12월에는 뭐 한 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컨센이 형성이 됐었는데 그런 얘기가 지금 싹 들어갔죠. 네. 싹 들어가고 5.5% 비중이 굉장히 이제 높고 약간 불안한 게 지금 5.75%까지 올리는 가능성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불안한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냥 올해는 금리 인하 없어요 하고서 선을 긋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네. 사실 근데 이 데이터는 약간 그 데이터조차도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네, 이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거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심리 지표라고 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 달러 인덱스도 보고 뭐 구리 가격도 보고 뭐 이것저것 많이 보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실물 선행 반영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네. 먼저 그 투자자로서 액션을 지금 취하려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이런 데이터들 역시 확정된 게 아니라 현재 시장인 컨센서스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를 우리가 뭐 주가 차트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최근에 국채금리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물론 밤사이에는 조금 그게 꺾여서 기술주 상승을 야기시키긴 네. 했지만 국채금리가 엄청 많이 또 올라가면서 물론 이제 주식시장에는 안 좋지만 채권 투자하는 또 수요가 지금 이제 서서히 네네. 이제 지금 채권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또 생기시더라고요. 네, 뭐 채권 투자 관련해 가지고 뭐 이미 뭐 몇 달 전에 그렇죠. 뭐 한번 이렇게 투자 붐이 한번 불었다가 작년 10월이 최고점에서 그때부터 투자를 되게 많이 하셨죠. 그쵸.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념물 국채금리 또 갖고 왔는데, 네, 맞아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때 이 부분에서 네, 국채에 이제 투자가 많았었고, 그래서 실제로 수익을 내는 줄 알았더니 다시 올라가가지고 거의 고점 수준 완전 간당간당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 구간에 왔다고 생각하시고 네.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원래 2월 FOMC 이후에 한 5%에서 끝나나? 뭐 한 5.25 정도면 뭐 많이 뭐 생각하는 거겠지라고 했는데 지금 5.5%가 컨센이고 6도 나오고. 네, 5.75 막 얘기도 지금 나오고 막 뭐 6 얘기 나오지만 6까지 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슬슬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물론 이제 상승한 속도는 많이 둔화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최종 금리가 대략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그렇기는 한데 이게 확실히 그
시장의 센티가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한 지금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이 불안함이 네. 작년 불안함이랑은 확실히 다르기는 합니다. 어떤 게 달라요? 작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막 다들 눈 뭐 감고 있는 것 같은 그쵸. 암흑 속에서. 너무 빨리 올리고 음. 어디까지 올릴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저기 뭐 보이죠? 끝에 뭔가는 보여요. 뭔가 있긴 한데 저게 뭐지? 저게 숫자가 뭐지? 네, 그렇죠. 예,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채권을 지금 투자하시려고 그 고민하시는 분들도 네. 다 좀 이유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 건동 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채권 투자를 네. 그러니까 물론 이걸 막 레버리지나 세배짜리 이런 거는 사실 네. 너무 위험하지만 계속 모아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TLT 네. 같은 경우에는 네네, TLT. 그런 네. 투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런 투자 전 뭐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음. 제가 연초였나요? 작년 말이었나 연초에 네. 그 나오셔가지고 제가 나왔을 때 그 음. 앵커님이 저한테 네. 질문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요? 뭐 주식 모아가도 되나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제가 괜찮은 종목들이 반토막 난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종목들은 모아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EPS도 너무 많이 빠지고 있고 퍼 밸류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모아가도 끝이 대략적으로는 보이니까 네.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채권 같은 경우도 지금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지금 분위 불가능하다? 환경은 지금 됐다고 좀 보고 있고 뭐 사실 저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시장 밸류를 보면은 S&P 500 기준으로 해서 계속 4천선 위아래를 등락을 보이고 네. 있는데 여전히 이제 밸류에이션 쪽을 보면은 낮지도 높은 혹은 어느 쪽으로 보세요? 그렇죠. 이게 낮진 않고 네, 낮진 않고 좀 평균보다는 좀 높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부담이 없는 자리는 아니다. 네, 부담이 없는 자리는 아닙니다. 이게 참 2월 FOMC 때까지만 해도 한 금리 인상이 3월에 끝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쵸.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 인상 중단이 지금 계속 한 달 지금 밀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굉장히 지금 약간 좀 그러니까 불안해하면서 주식시장도 뭐 당연히 좋을 리가 없고 뭐 지난주에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주식시장을 보면 결국에 이렇게 좀 결국에 주가라고 하는 거는 이익과 이제 밸류에이션의 곱이니까, 그 함수니까 우선 밸류에이션을 보면 5년 평균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었어요. 여기를 터치하고 딱 고점 만들고 바로 빠졌었습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 때 이렇게 올라간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 거의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PE 밸류가 이 이상으로 막 이렇게 막 저금리가 되지 않는 이상 막 이렇게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라고 하는 건 이익과 이제 밸류에이션의 함수니까 네. 밸류에이션이 안 움직이면 이제 EPS라도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EPS가 되게 중요한데 EPS가 상승을 하려면 경기 침체가 굉장히 얕게 오거나 없거나 뭐 그렇게 하고 뭐 올해 한 1, 2분기 정도에는 EPS가 좀 바닥을 다지고 그래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 네. 그래도 좀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EPS 데이터도 갖고 왔는데 요 진한 색이 EPS의 추이입니다. 검정색 줄. 네네네. 요 검정색 줄이. 근데 요 추이를 보시면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등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뭐 이번 4분기도 실적을 뭐 나름 선방한 것 같이 나오기는 했지만 뭐 어떻게 보면 기대치가 너무 낮아져서 그 기대치를 약간 비트한 수준이잖아요. 이 하락의 추세를 이제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실적 발표는 아니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PS가 상승하는 그때부터 아마 PE 밸류 부담이 줄어들면서 주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탄력 있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워낙 이제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뭐 비용들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EPS 뭐 매출도 마찬가지고 되게 많이 계속 빠질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꼭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 EPS라고 하는 게 명목 기준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뭐 6% 7%인데 뭐 그거 할인해가지고 너 EPS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물가 다 올리고 뭐 다 올리고 해서 다 올린 그 데이터 그 숫자 갖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EPS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기서 추가적으로 더 많이 빠지진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1분기나 2분기 정도에는
좀 바닥을 바닥을 보고. 좀 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EPS 하락 추세는 어쨌든 1분기 늦어도 2분기 안에는 멈춰질 것이다. 근데 EPS가 만약에 네. 예상과 달리 네. 계속 부진해요. 기업들 너무 막 실적 더 악화되고 안 좋아요. 그러면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EPS가 하락을 계속 한다고 해서 음. 주가가 계속 빠지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물론 이제 그 주가라는 게 P와 이제 EPS 이제 이익이 이제 함수이기는 한데 이제 갖고 온 데이터를 보시면 이 데이터가 뭐냐면 S&P의 전체 수익률의 구성 분배율입니다. 네. 그래서 누가 많이 기여를 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요 EPS가 이제 파란색이고 이제 P 멀티플이 요 주황색인가요? 예, 살색, 살구색, 요 색인데 2019년, 2020년을 보시면 생각보다 EPS가 기여한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2019년에는 얼마 안 됐죠? 2020년에는 굉장히 이제 좀 마이너스가 났고 코로나 때니까. 근데 이때 2019년도도 괜찮았고 2020년대도 주가가 괜찮았거든요. 뭘로 끌어올렸냐면 P 멀티플로 그냥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단순하게 EPS가 빠지니까 경기 침체가 오니까 주가가 뭐 계속 빠져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근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P가 높아지려면 네. 최종 금리 수준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그 최종 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 예측해야지 그걸 역산해 가지고 P 그러면 요 정도 받아도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금리이고 이제 금리를 이제 결정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물가잖아요. 물가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럼 지금 역산하기 너무 어렵지 않아요? 막 너무 중구난방하게 그 숫자들이 네. 많이 펼쳐지고 있고 우리가 네. 작년까지만 해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월 정도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된다 하면은 뭐 높아도 5.5, 뭐 5.25 막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네. 이제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50% 이상으로 생각할 만한 그런 숫자가 지금은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결국에는 요번 3월 23일에 이제 발표하는 FOMC 미팅에서 그 요번에 점도표가 나오잖아요. 근데 점도표가 요번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최종 금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현재까지도 아직까지는 6월이 마지막인데 요번에 점도표를 보면 원래 점도표는 한번 보면 이게 그 다음에 발표할 때 계속 조정이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아마 이번에는 크게 조정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종 금리의 최종 금리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올릴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이번 점도표가 리얼 데이터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 점도표를 찍기 위한 그 가장 마지막 데이터를 언제 얻느냐라고 보면 3월 14일에 발표하는 CPI 데이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CPI 데이터를 또 이제 가장 또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계속 물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2월 시장에는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과 변동성 장세 이어졌지만 이게 3월에 끝나는 게 아니라 3월에도 어쨌든 CPI 발표 전까지는 계속 눈치를 보는 2월 네. 같은 지지부진한 그런 시장이 연출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뭐 이번 주에는 중요한 매크로 지표는 없고요. 네. 다음 주에 노동 관련 지표. 그렇죠. 그 고용 있고 그리고 다다음 주에 이제 물가가 CPI가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고용 한번 보고 조금 흔들리고 뭐 이제 물가 보고 확실히 방향을 좀 잡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투자자분들이 이제 거의 거진 한 7, 8 영업일 동안에 워낙 막 하락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해서 네. 좀 불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저 역시도 뭐 이게 시장이 갑자기 변동성이 커지니까 긴장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확실히 그래도 작년과는 분위기는 다르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종 금리가 어디까지 올릴지 그러니까 작년에는 보이질 않았는데 이제 올해는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그러니까 물론 데이터를 보고 경계하고 조심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좀 볼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아직은 좀 안개 속에 있는데 이 안개가 얼른 하나씩 나오면서 거쳐지기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의 시간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바일 쇼핑하는 거야? 연금 상품 장바구니 담고 있지. 그런 게 돼? 나무증권이니까 매수한 다음엔 코스피 지수랑 내 연금 수익률 비교하지. 그런 것도 돼? 나무증권 연금 솔루션이니까. 나무증권 나무랄 데가 없네?
장바구니로 일괄매수하고 수익률 성과 확인까지. 나무증권 연금 솔루션. 나무증권 앱에서 확인해보세요.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상품이 아닙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세요. 바쁘게 지나가는 여의도의 하루.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그윽한 향이 있습니다. 갓 우려낸 차의 풍부한 향으로 되찾는 한 잔의 여유. 건강한 블렌딩 티 전문 브랜드 룩 아워 티는 오늘도 3프로TV와 함께합니다. 네이버에서 룩 아워 티를 검색하세요. 배송 메모란에 3프로TV를 입력하시면 티베이스 3종 세트를 증정해드립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5분 지나고 있고요. 이번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항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밤사이에는 시장이 좀 오르긴 했고 네. 그동안 계속 고공행진 네. 이어갔었던 두 가지가 좀 꺾였어요. 근데 이게 꺾였다고 해서 와 이제부터 쭉 꺾인다 이건 아니죠? 그렇게 하기에는 약간 무리죠. 왜냐하면 앞선 코너에서도 이제 이번 주에는 뭐 주요 경제 지표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네. 그래도 지금 없다고 해서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지금요. 그쵸. 그래서 물론 오늘 말씀하신 두 가지가 금리, 달러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약간 쉬었다라는 정도 되겠고요. 주가는 지난주에 많이 좀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주간 단위를 보면 또 올해 들어서 제일 안 좋았던 한 주로 일단 마감이 됐잖아요. 네. 지수 3대 지수가 모두 3-4%씩 막 떨어졌는데요. 그런 것들이 오늘 좀 반등을 시도했지만 보시면 다우가 0.2% 반등한 거에 불과하고요. S&P도 0.3% 반등에 불과하거든요. 네. 나스닥이 0.6%의 반등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제대로 반등했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약간 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시장은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도 엄청 잘 나갈 수도 있고요. 오늘 뭐 테슬라만 갖고 계시면 또 기분 좋잖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장으로 보면 그렇게 만만한 시장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네. 참 어저께 10,000명 달성하면 좋다 그랬는데요. 10,000명 또 바로 해주시더라고요. 나가니까 그래서 10,000명 넘어서서 50,000명 네. 정도 돼갔고요. 하여튼 이제 약속된 대로 카페 회원이랑요 유튜브 응원대상 특별 방송을 뭐 내일이건 모레건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정되는 대로 저 혼자 이런 결정 못하고 저 위에서 오면 또 부사장님한테 제가 결제 올려갖고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오케이 하시면 내일 오늘 올려갖고 네. 내일 오전 중에라도 바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벤트 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미장원 엄청 오래 하시던데 저는 한 30분만 하실 줄 알았는데 저는 못 보고 하시던데요?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저도 새벽에 봤어요. 새벽에 봤는데 많은 분들이 하셔서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 동시 최고가 997명인가 1,000명은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신 것 같고 뭐 처음에는 막 버벅거리고 막 에러도 나고 그랬던 모양인데 뭐 다 그런 거죠 뭐. 처음이니까요. 네, 처음이에요. 하여튼 매일 한다고 부사장이 이제 보니까 옷도 입었어요. 가운도. 가운인데 그게 이제 약간 약사 가운인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이발소 같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걸로 산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걸로 산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많은 분들 성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이제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죠. 소폭 이제 거침없이 올라가고 지난 주말에 3.975 뭐 이렇게 갔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조금 내렸습니다. 조금 3.92 뭐 이렇게 갔는데 여기 계속 움직임이 있죠. 여튼 조금 내린 정도. 이게 이거 뭐 꺾였다 얘기하기에는요 맞진 않는 워딩이 되겠고요. 네. 미국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달러도 좀 고공행진은 계속하고 있고 약간 쉬는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언제라도 다시 지금 힘이 좀 위로 올라가는 힘이 좀 살아있죠. 네. 물론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지는 않겠죠.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건 뭐 희망사항이지만 내려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3월 22일이 FOMC잖아요. 앞선 코너에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지금 3월 21일에 무슨 얘기 나올지 모르죠. 그 전에 이제 고용보고서도 있고 또 소비자물까지 다 보고 다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고용보고서가 그 3월 10일인가 다음 주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 다음 주에 또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결국은 실업률 다 여러분 무시하셔도 되겠고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서비스죠. 서비스 중에서도 어떤 서비스다? 우리 접객 및 레저 호스피탈리티거든요. 접객 및 응대 업종. 딱 고기요 레저 및 접객 업종. 딱 그분들의 임금 상승률이 12월 달에 다시 1월 달에 다시 약간 플러스 올라가는 쪽으로 나왔던 그림을 제가 딱 동그랗게 해서 보여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 부분이요. 어떤 이렇게 만만한 시장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금값은 반대로 이제 소폭 반등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금이랑 달러 약간 반대 방향이니까요. 딱 그랬고 유가는 여전히 혼조세입니다. 그러니까 유가는 최근에 그냥 루틴하게 보여드릴 뿐이지만 유가는 크게 지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그림은 아니라고 일단 이해하셔더라도 저는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이제 특징적인 종목들 이야기할 텐데 테슬라부터 좀 보도록 하죠. 네. 테슬라가 독일에서 생산이 되게 많이 되고 있다. 그게 어떤 의미라고 파악을 했길래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테슬라는 물론 테슬라는 간혹가다 이제 미스매치가 나올 수 있죠. 수요와 공급이 약간 못 맞출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재고가 많이 늘어났던 것이 작년 12월이죠. 특히 중국에서 지금 또 마지막으로 셧다운 되니까 뭐 살 수도 없고 사러 나갈 수도 없고 뭐 등등등등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은 차이가 있죠. 딱 무조건 수요 공급 딱딱 항상 수요가 더 많을 수는 없지만. 네.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공급의 변수입니다. 지금 테슬라는 어찌됐건 1위 회사의 위험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가격도 좀 내려가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테슬라가 생산이 지금 전체 생산보다 20% 30%가 어떤 일이 있어서라도 지금 생산이 차질을 받으면 이건 바로 지금 또 과거와 같이 6개월, 9개월, 1년 기다리는 판이 나올 수도 있는 판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와 달리 예를 들어서 페라리나 무슨 롤스로이스 그리고 무슨 벤틀리 이런 거면 상당히 기다릴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주문해놓고 폴쉐 이런 것들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같은 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생산의 변수라는 것이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늘어나야 되는데 생산은 이게 사람도 들어가지만 결국은 투자금이잖아요. 투자를 어디 해서 기가 팩토리를 하는 거죠. 그쵸. 지금 거의 뭐 풀로 돌리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가 팩토리를 더 이상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뭐 인도네시아다 또 어디다 얘기가 계속 멕시코다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 일부 캐나다도 얘기 나오는 거고. 근데 이제 작년부터 벌써 정확히 보면 작년 봄인가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했다가 작년으로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베를린에 기가 팩토리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 네. 당초 기억하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당초 처음에 기가 팩토리의 최종 목표는 50만 대 체제였어요. 50만 대. 50만. 연간 50만 대면 거의 한 달에 한 주에 얼마예요? 한 달에 거의 만 대를 만들어야 되나요?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4만 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한 주에 만 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오늘 발표한 거가 이제 4,000대가 됐다는 거잖아요. 4,000대가 4,000대가 됐다는 거고 요게 당초 계획보다 3주 정도 앞당겨서 생산을 달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작년에 어떤 일이냐? 작년에 5월에 일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베를린의 기가 팩토리는 돈을 먹는 용광로라 표현해서 상당히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2,000대, 3,000대 겨우 맞췄다고 했을 때요. 2,500대 뭐 했던 건데 지금 4,000 됐다는 것이고 6월 달에 5,000대까지 만들 수 있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20만 대까지 갈 수 있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는 생산의 변수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빨리 기회가 될 때마다 딴 지역을 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겠죠. 물론 어느 순간 되면 생산을 아무리 해봤자 다 팔리지 않으면 그다음에 이제 다른 자동차 회사까지 같이 되겠죠. 비교적 비슷하게 되겠지만 지금은 만들어내는 쪽쪽 거의 많이 팔리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재고 상황이라든가 대기하는 날짜 같은 게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이 내용인데 지금 이 내용. 오늘 로이타발 뉴스가 나온 게 이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풀어드렸지만 자세한 걸 원하시면 이게 원 기사가 로이타발 기사거든요. 이 기사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뭐 우리나라 번역본도 나와 있겠지만 요약본이고 좀 더 자세한 얘기 여기서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모델 Y나 모델 사이에 지금 인벤토리 수준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90일짜리 정도 되겠는데요. 이게 모델 Y나 모델 3가 한참 많았을 때 그리고 이제 1월 달부터 12월 말에 세일하고 1월 달에 가격을 내렸잖아요. 1월 10일인가 내렸잖아요. 그때 되면 지금 모델 Y는 거의 제로가 없는 거죠. 제로 수준 가 있는 거고 모델 3도 완만하게 계속 정상적인 수준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만 해도 정상적인 수준인데 그만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테슬라는 워낙 이게 다 공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미국 지역별로 보면 자기 주도 워낙 땅덩어리가 한국보다 크니까 자기 도시 근처에 재고하는 그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아놓은 곳이. 그래서 보면 딱 여러분들이 차종 그리고 색깔 그 스펙 같은 거 다 하면 네 자동차를 뭐 오늘이라도 어디 가면지가 찾아올 수 있고 아니면 기다리려면 3년 기다리 이런 것들이 바로 뜨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또 테슬라의 변수, 테슬라는 다시 말씀하면 생산의 변수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거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인베스터 데이를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 밤이죠. 여러 가지 다 하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다 떨어진다 그거보다는 다시 한번 테슬라는 전 세계 전기차 순수 메이커 중에서는 돈을 버는 두 회사 중에 하나다. 비아드랑 결국은 테슬라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은 그 안에서도 뭐 루시드를 사고 싶은 분들이 계시고, 네. 뭐 니콜라드 사신 분도 계시고, 리비안을 사고 싶은 분도 계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리비안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나라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이잖아요. 한국 분들 교포분들이 사갖고 나 처음을 샀다, 인도 받았다 하는 분인데 제 아는 지인도 이번에 3월에 인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분들도 많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리비안도 뭐 좋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자동차로서 그리고 운전하는 사람에서 그 소용성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주식 투자로서의 자동차 전기차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각자 판단하셔갖고 좀 보시면 되겠다. 돈을 지금 잘 버느냐, 앞으로 잘 벌 것 같느냐, 아니면 돈을 벌더라도 정말 수익이 나는 것은 앞으로 5년, 10년이 걸리느냐,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 회사가 꿈꾸는 것이 테슬라 같은 걸 꿈꾸느냐, 아니면 페라리 같이 정말 특수 계층을 위한 차를 원하는지 그런 걸 보고 투자의 판단을 삼으시면 그것이 기준점이다. 네.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가 흐름 자체가 아니라 그게 기준점이라는 것만 꼭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희가 지난주에도 그 이남 교수님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인베스터데이에서 어떤 내용들을 발표하는지에 대한 주요 골자가 공개가 됐고요. 이전에 저는 그 보통 뭐 배터리 데이도 하고 뭐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이 어땠었는지 그런 통계도 혹시 있나요? 너무 짧아서 아직 그런 거 그거 없나요? 좀 봤는데 크게 네. 등락에 큰 영향이 없어요. 네. 항상 보면 너무 기대가 컸으면 또 왜냐하면 그 한번 발표하면 그 저희의 수준을 넘는 분들이 워낙 많이 있잖아요. 특히 배터리 데이 같은데 네. 보면 그 거기서 나오는 수준의 그런 설명하시거나 그 악유하시는 분들이요.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거기는. 네, 그래서 그 배터리의 뭐 기능이 어쩌고, 소재가 어쩌고, 이것이 뭐 현실성이 그래갖고 거기에는 말을 안 섞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분들의 영역이고 주가는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없었다. 네. 주가는 그거보다는 숫자였는데 결국 테슬라는 꾸준히 숫자를 찍어줬다. 거기에 이제 방점을 찍으시면 내일의 그런 그 인베스터들이랑 상관없이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갖고 가시는 게 좀 맞다라는 게 저의 소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베스터 데이가 끝나고 난 후에는 또 관련한 내용을 저희가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통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특징적인 종목은 진로우. 네네. 네. 진로라는 건 이제 부동산에 도 관심이 있으시니까 많죠. 많으시잖아요. 네. 네, 진로는 우리나라랑 약간 좀 다른 게 좀 있어요. 우리나라는 직방, 다방 요즘 뭐 집도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지만 네.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소형 주택, 소형 이제 룸 같은 거 좀 원룸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진로나 뭐 직방, 다방 이런 것들이. 근데 진로는 그보다는 기본적으로 집을 매매하는 것. 주택 매매. 주택 매매. 또 하나가 이제 큰 것 중에 하나가 집을 오래된 집을 사갖고 진로가 이제 인수합니다. 집을 삽니다. 사갖고 고쳐서 되파는 거. 그게 이제 주요 수익이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랑 약간 개념이 다르죠. 그냥 연결만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매입을 해서 그것을 다시 되파는 데 수익을 많이 그래서 항상 내거든요. 여기 재고란 편이 나오는 거예요. 재고란 편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자기네들도 자기 돈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집을 수리하려면 거기에 대한 원자재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 비용 금융 비용이 들어가고 또 살 때는 팔 때는 도로 일정 수 마진이 나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재미 있었을 수도 있었지만 팬데믹 직후에 상당히 좋았다가 그 위에 보면 이제 결국은 비용에 대한 문제 네. 그리고 원자재 수급 그리고 집을 빨리빨리 고쳐서 팔아야 되는데 원자재 수급이 안 되니까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재고가 하고 계속 늘어지니까 거기서 이제 녹았죠. 좀 시체 말로냐. 그래서 주가가 완전히 떨어졌는데 지금도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JP모건에서 레포트를 냈는데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들 시각은 하반기 가면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냐. 하반기 가면 뭔가 지금 모기지금리도 안정되고 내려가고 주택 시장도 조금 회복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을 가지면서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업계의 최고는 누구냐? 최고는 어찌됐건 제일 많이 여기 들어가는 사람이 보면 제일 많이 들어가서 확인하는 분들을 보면
진로라는 얘기죠. 진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미국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 캐나다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여도학교께서 내가 지금 하와이에 무슨 와이키키 앞에 있는 그 콘도미니엄이 막 3베드룸 있고 거기 있는데 그가 50억, 60억 하지 않나요? 아니 그게 50억, 60억 궁금하시잖아요. 네. 딱 들어가면 있다니까요. 그게. 아, 그런 매물들을 네. 가격을 볼 수 있는 그게 게 있다니까요. 예.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맞아, 관점에서 많이 구경이나 보는 한번 거예요. 해봐야겠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진로라는 거 있고 워낙 공식적 리얼터닷컴이라는 게 있는데 어찌됐건 그런 것들을 하는 데다가 사고 파는 걸 다 연결해주고 그런 거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가 잘 수리해서 파는 거. 왜냐하면 수리해서 파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는 아파트만 가더라도 뭐 지역에 보면 인테리어 하는 분들 워낙 많잖아요. 새 집이면 새 집 되는 대로 오래된 아파트 다 많잖아요. 이제 미국은 이제 그게 하나하나 머리가 진짜 많이 아프거든요. 그걸 해야 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이트 들어왔는데 사고 싶은 집들이 꽤 보이네요. 그 지역을 이렇게 누르면 되고 그 지역을 누르면 집의 사진과 함께 가격이 바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런 데 들어가 보시면 그 우리나라도 직방 다방 보면 VR로 하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도? 아, 이게 보여요, 안에가? 우리나라 보면 360도 요즘 그 액션캠 보면 전 모르지만 젊은 분들 알잖아요. 그 공연장 같은 데 뭐 아니면 혼자 런닝하고 혼자 오토바이크 타는 데 보면 360도 카메라 위에 머리 달고 막 가는 거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네, 그거 360도 액션캠. 요즘에 그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이 네. 해가 잘 드는지 안 드는지 이거를 알고 싶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가상 시스템으로 각도와 함께 이게 돌려서 그게 360도 액션캠이에요. 그거 볼 수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거 많이들 쓰시는 젊은 분들이요. 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요. 그런 걸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진짜 실감나게 어느 방 꼭 들어가서 볼 수 있고 마당도 가보고 다 보는 거 다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지금. 하여튼 진로가 하여튼 그런 건데 오늘 좀 반등했고 그런 논리로 반등했지만 이게 얘네들 자체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워지는 회사이기 때문에 경쟁이. 그래서 지금은 얘네들도 2023년 하반기 좀 노리는 게 맞다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이게 JP모건의 매수기 한 48달러인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도 2023년 후반에 회복이 시작될 전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 지금 여기에 흥분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집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자, 이어서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올해 또 주식이잖아요, 지금요. 네. 올해 이제 테슬라와 더불어서 엔비디아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성장주를 이끌고 있는 주식이죠. 이끌고 있는 주식이고 바닥에서 더블 났고 이제부터 더블까지도 안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고점을 가는 게 뭐 70-80% 정도 올라가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엔비디아를 한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요. 캐시우드가요. 네. 캐시우드가 근데 이번에 인터뷰를 하나 하는데 캐시우드에 ETF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ARK가 대표적이고 물론 나머지는 여전히 많이 갖고 있는데 ARK에서 물량은 축소합니다 지금요. 작년 말부터 꾸준히 축소해갖고 지금은 이제 거기서는 거의 안 갖고 있어요. ARK에서는 물론 ARK 뭐 Q나 ARK 다른 시리즈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 캐시우드 얘기한 거가 밸류에이션에 약간 부담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각자의 밸류에이션이 있어요. 어떻게 보는 것이 밸류에이션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목표 주가 대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어떤 기술적 지표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가격 지표 등등등등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이 저평가 고평가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상당히 지금 보면 PR로 단순 PR도 있을 것이고 12개월 예상 PR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거를 단순하게 12개월만 갖고 PR을 보면 말도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특히 엔비디아 이거는 이번에 GPU 같은 AI 칩 같은 경우 훨씬 3-4년까지 땡겨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논란이 이제 각자 하시는 거 되겠는데 보시면 엔비디아의 적정 주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적정 주가는 이건 여러분들이 쓰시는 증권사에 웬만한 게 있을 겁니다. 지금요. 네. 그래서 적정 주가 항목을 보시면 적정 주가라는 거는 또 여러 가지 기준할 수 있지만 모닝스타에서 하는 적정 주가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모닝스타의 적정 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여러분 보통 주식은 이 주가가요. 일반 주가가 이 적정 주가 위에가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리고 적정 주가라는 건 웬만하면 적정 주가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요. 적정 주가 아래로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 진짜 저평가라고 얘기하더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라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제가 강의할 때 하면 공시지가 같은 겁니다. 아파트의 공시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멀쩡한 곳인데 공시지가보다 가격이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경매도 들어가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공시지가라고 얘기하면 100% 맞는 말은 아닌데 이해도는 높일 수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테슬라도 마찬가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나중에 찾아보시면 작년 10월도 그렇고 12월 초에 보면 엄청나게 벌어져 있어요. 적정 주가 대비요. 그리고 이건 진짜 저평가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 보면 거의 붙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걸 보면 아주 그 적정 주가, 이 주가가 싼 주식은 아니다, 지금 현재. 이 모닝스타 기준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금방 여러분들 검색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런 걸 어떻게 찾는지 궁금하시면 제가 짧게 하는 영상이나 월거에서 만들어 놓은 거 있기 때문에 요거 진짜 1분만이면 다 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웬만한 증권사 다 됩니다,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MTS도 되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 월간 시각 한 가지만 보고 끝낼까요? 하나만 볼까요? JP 모건의 미술라이프 마제카라는 친구인데 이분이 이제 아주 헤드의 발 아래 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분이 3월이 2023년에 고점일 수 있다라는 약간 또 경고의 목소리까지 나가 있고요. 특히 성장주의 상대적 반등이 지금 있었단 말이죠, 올해요. 올 초는 많이 있었고 지금은 냉정하게 S&P 500만 보면 성장주랑 가치랑 차이가 없어졌어요, 지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장주의 상대적 반등에 지속성의 한계가 있다.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다는 것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경고의 목소리가 많이 있다는 것도. 그래서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적극적으로 하거나 어떤 고평가 주식에 대해서 너무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좀 자제하실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뭐 한 3주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네요. JP모건에서는 올해 시장 뭐 전략 후반 뭐 이런 거 얘기했을 때 똑같죠. 지금 하반기에는 회복된다고 얘기했었고 근데. 저점을 3월 저점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또 1월 달에 1, 2월에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금리 더 올라갈 것 같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결국은 이익점만 계속 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분의 시각으로 보면 3월이 고점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는 것도 하여튼 이런 주장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가의 소식은 JP모건의 3월 고점설에 대해서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2월의 마지막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 내일은 여러분 너무너무 아쉽게도 휴일입니다. 우리나라 휴장이고 저희도 방송을 쉬어가기 때문에 저는 잘 쉬고 3월 2일 오전 6시 30분에 여러분과 어김없이 방송하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들어가. 그러면 거기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과 잘 지내면 별탈 없이 무탈하게 잘 끝낼 수 있어. 내가 가르치는 걸 좋아하다면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라면 너무나 슬프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느껴지시나요? 나의 미래, 여기서의 시간은 유한하잖아요. 은퇴하신 다음에도 남아있는 기간이 50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때의 생각과 날카로움을 내가 주도할 수 있는 다른 산업에서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말만 들어도 막 마음이 뛸 것 같아. 주체적인 삶을 위한 첫 시작. 미래대학의 가장 큰 하나의 슬로건이자 목표는 뭐냐면 각자가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저 너른 대학을 향해서 가려고 그러면 먼저 뗏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출발점을 미래대학으로 저는 좀 돕고 싶었죠. 2023년 내 삶을 위한 투자. 3프로TV 미래대학과 함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
낳고 싶은데 약간 사회적인 시선. 네. 혼자 내가 아기를 키우면은 사회에서 어떻게 볼까요? 만족해 보겠죠. 그러니까요. 무슨 사연이 있었나. 아 근데 또 어머니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학교나 뭐 어디 학원이나 이렇게 아빠랑 같이 오는 아이를 보면 네. 저 아빠 깨어 있네. 참아빠다. 육아휴직 냈나 보네. 야. 그 아빠 보너스가 있죠 사실. 아빠 보너스? 네, 그 아빠는 조금만 해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인정을 엄마는 받고. 아무리 해도 너무 당연하고. 그냥 그대로. 전문 용어로 성별 역할 분리 규범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약간 어긋나는 아빠의 행동을 보면서